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빵점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또 7월 달도 거의 12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기사가 요즘 기사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일보에서 금융위기 때 중국처럼 인도가 세계 경제 소방수 역할엔 물음표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딱 제가 원하던 기사잖아요. 이번에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이라는 IPEF 이런 것도 만들고 결국은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이제 인도에다가 만들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안이 될까라는 식으로 제목이고요. 글로벌 경제 유람이라는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내루식 경제개발 쓴맛 본 이후에 규제 천국에서 개혁개방 대전환을 하고 방대한 국토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하면서 중국 대안으로 부상, 인접국가 분쟁, 지정학적 갈등에 중국 기업 제품 등 퇴출 다시 빗장, 무한 성장 가능성, 셀프 차단 우려, 글로벌 경쟁 주도의 회의감이 커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누가 썼나 봤더니 그 박정호 명지대 특은 교수가 쓴 기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기사를 읽고 누가 썼나 봤더니 박정호 교수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매달 하방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적 경기 침체 우려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도 유사해 보인다. 그 정도인가요? 다만 당시에는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한 중국 경제의 소비 투자에 힘입어서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미국은 경제가 2006년 하반기부터 슬로우 다운해졌죠.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도 빠지기 시작하고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되고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 와중에 중국이라는 아주 든든한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미국 재무부의 월간 자본 유출입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에 올해 6월까지 14년간 중국이 사들인 미 국채는 4,814억 달러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62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중국은 미 국채를 꾸준하게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저금리 유지와 소비 진작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 또 중국 안에서 푼 4조 위안, 그때 당시에 이제 4조 위안을 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정도 경기 부양 덕분에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가져갈 수 있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분야에서 소방관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셈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국제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역할을 인도에 기대하는 듯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강력한 반미 연대를 형성해서 예전과 같은 소방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중국은 내수 진작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무궁무진한 인도의 성장 잠재력. 인도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인도는 28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수 15배고요. 남한의 33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세계 7위의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또 인구는 13억 8천만 명, 세계 2위로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인도인이다. 야, 그래서 미국 가면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만큼 늘고 있기도 하다. 아, 인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1600만 명씩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야, 참, 이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네요. 16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방대한 토지와 거대한 인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치환된다. 과거 중국처럼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갈 대안으로 인도가 꼽히는 이유다. 인도를 더 들여다보자. 2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식민 통치 시대를 1947년 청산한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구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 모형을 도입했다. 정부 주도의 사급자족형 경제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네루가 주장한 방식으로 독립 이후 서구 열강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수입 대체 및 유치 산업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인도는 식량 자급을 달성을 했고요. 기초공업과 중화공업에서 부분적인 산업화에 성공했다. 또 대규모 숙련 노동력을 포함해서 많은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할 수 있었다. 1960년대 개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학자 라울 프레비시와 한스 싱어는 개발도상국은 수출을 통한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보다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결과가 인도에서 현실화됐다. 중남미 일부 국가와 파키스탄 등도 같은 길을 끌었다. 하지만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을 택한 국가들의 성과는 잠시 반짝거리는데 그쳤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급자족형 수입 대체 전략을 추구한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를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통해 비교 설명한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비슷한 시기와 상황에서 출범했는데 수출 지향 정책과 수입 대체 정책을 택한 국가들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했고요. 실제 가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코코아 수출국이었다.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였다. 독립국 가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 대체 전략을 택했다. 이후 코코아 생산에 투입할 자본을 다른 산업에 분산해서 투자했고 이로 인해 코코아 수출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 가나의 1인당 GDP가 1957년에 1,500달러에서 1983년 310달러로 대래 쪼그라들었다. 야, 큰 폭으로 줄어들었네요. 한 25년 동안 어떻게 이 3분의 1로 5분의 1로 줄었네요. 이에 반해서 비슷한 시기 독립해서 비슷한 자원을 갖고 출범한 코트디부아르는 대표 생산품인 커피, 코코아, 목재 등의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고요. 수출이 효자가 되면서 코트디부아르 발음이 잘 안 돼요. 코트디부아르는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연평균 5에서 7%씩 성장하면서 1인당 GDP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개발도상 국가는 무조건 수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달러의 기축통화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기축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무조건 뭐 내수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 국가들도 뭐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이제 가난한 나라로 다 전락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뭐 우리가 내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긴 하지만 무조건 수출 주도형으로 해서 현재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축통화 즉 달러만 돈이라는 거죠. 달러만.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뭐 워낙 아무리 많이 찍어내고 해봐야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고 경제가 망가지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돈은 달러만 돈이다. 이는 이제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거에 의해서 국가의 부가 예,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 얘기 바로 나오네요. 한국 역시 수출 지향적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경제개발 초기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절에는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 방대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고려해서 대규모로 생산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한국 경제가 남다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있다. 대지향적 경제 체제의 경우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해외 기업과의 경쟁 상황에 노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경쟁력 수준을 국제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게 된다. 자, 다시 인도로 돌아가 보면 내루식 자급자족형 모델은 시행 초기 성공적이었지만 역효과는 오래갔다. 특히 폐쇄적인 사회주의식 경제 모델을 운용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규제의 천국이 됐다. 영세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시키고 중화학산업 대부분을 국영기업으로 운영을 했다.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 지역 등에 대한 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해당 산업 부문 발전에 저해, 생산성 저하, 보조금 지급 증가 등 부담만 키웠다. 더욱이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도 전역을 관료 부패의 온상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 한도를 규정하는 외환관리법을 도입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았고 노동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켰다. 내루식 경제개발 모델은 더 이상의 성장을 유인해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실업의 증가, 빈부의 격차 등 경제 전반의 실패로 이어졌다. 결국 1991년에는 금융위기를 맞기도 했다. 라고 하였고요. 그 뒤에 뭐 또 쭉 나오는데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읽었다가는 시간이 벌써 지금 12분이 지나가지고요. 이 고질적인 지정학적 갈등 하면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1947년도에 있었던 뭐 이런 전쟁부터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마지막만 좀 읽어볼게요. 지정학적 갈등으론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제품 중에서 인도산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 3,000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 전자정부기술부는 동영상 서비스 틱톡, 메신저 서비스 위챗, 알리바바 그룹의 모바일 브라우저 등 59개 중국 앱을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네요. 5세대 이동통신 5G 사업에서도 중국 기업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네요. 최근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자국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규제를 다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루식 자급자족형 정책으로 되돌리고 있는 셈이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지만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신뢰를 쌓지 못하는 모습이다. 와,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아무튼 박종익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잘 나가던 이제 중국 증시가 기업 악재가 우려에 급락을 했다라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꽤 강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질 때쯤 돼서 빠진 거다. 뭐 그런 부분하고 빠질 때는 항상 그래도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뭐였는지 상하이 항생지수 동반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11일 급락했다. 상해 지수가 1.27% 내렸고요.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상장된 홍콩 항생지수는 3%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한국 코스피 지수와 대만 짜치안 지수도 0.44, 0.86% 내렸었는데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2% 오히려 상승을 했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중국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기업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라고도 분석을 했고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1.7%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분기 성장률이 4.8%에서 크게 둔화됐다라고 하고요. 2분기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락다운 조치가 있었던 달이 2분기에 속해져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이날 급락한 종목 중에는 중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2차 전지 에너지 관련 종목이 많았는데 1위 전기차 업체인 BID가 4%, 그다음 창신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4%, 9% 이렇게 뭐 빠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5, 6월에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 업종이 저점 대비 60% 이상 오르는 등 중국 증시 상승세가 높아 투자자들의 일들이 차익을 실현할 때가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빅테크 군기 잡기 우려도 중국 정부가 최근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벌금 처분을 내린 것도 증시를 끌어내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과거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각각 250만 위안, 6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물렸다. 전문가들은 벌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을 고려하며 군기 잡지보다는 오히려 악재 털어주기에 가까운데 투자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뭐 채플미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 FMC 회의가 또 28일로 다가오면서 결국은 또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6월 미국 CPI가 이번에 좀 되게 높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8.8% 나오면 또 FMC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호키시한 얘기들 막 나오면서 성장주들의 할인율에 해당되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또 성장주들이 꺾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반영이 돼서 어제 빠졌다라고 봐집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동산 쪽은 제가 다 스킵을 하는데, 오늘 매일경제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면 뛰어든다. 스타벅스 돈 버는 이유이네. 요 스타벅스가 제가 근무했었던 그 인피니티가 있었던 그 건물이 서울증권, 옛날에 우리나라 IMF 때 서울증권, 그게 대림산업 계열이었었는데요. 그 건물이 옛날에는 되게 조용한 건물이었었습니다. 근데 IMF를 거치면서 조지 소로스가 그때 서울증권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그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섰는데, 그렇게 좀 한산하던 건물이 스타벅스 하나 딱 들어왔다고 그 동네에서 제일 붐비고 세련된 그런 빌딩이 돼버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타벅스가 와 대단한 그 모객 효과가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세권을 만드는 비결은 역세권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스세권 만드는 비결은 입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고 건물 가치 상승하는 효과까지 매출이 충분히 나온다 판단되는, 거리 가까워도 또 매장을 열고요. 전망이 좋아서 발길 줄 있는 명소, 고객의 새로운 경험 주려 개점, 입점 제한만 한 해 2만여 건, 실제 출점은 10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서울 마포구 스타벅스 홍대공항 철도 역점 앞 전경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상권을 의미하는 스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었음에도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상권을 의미하는 스세권을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가 입주한 건물은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세간 평가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기 전망 자체가 불안할 때는 직영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처럼 5년 이상 임대 기간에 임대료 연체 등 걱정이 없는 법인의 건물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많다. 11일 유통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85개 시 가운데 스타벅스 매장이 한 곳도 없는 도시는 경북 상주, 영주 등 단
개 도시뿐인데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나 99년 나오네요. 이때 스타벅스는 현재 전국에 16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이 집중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자리해 있다. 스세권이란 말은 부동산 업계에서 과거부터 유효하게 작용해왔다. 스타벅스가 생기면 그 매장을 중심으로 젊은 층 유동인구가 크게 늘며 상권이 더욱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젊은 층 유동인구가 크게 는다.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초창기 출점을 확장할 때 스타벅스와 인접한 곳에 매장을 많이 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업계에서는 스타벅스가 들어선 지역은 매출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권으로 여겨졌다. 스타벅스가 입주하고 나면 건물 자산 가치가 덩달아 껑충 뛰어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는 건물주도 매우 많다.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건물 임대로 운영이 되는데요. 1년에 스타벅스에 들어오는 입점 제한만 2만여 건에 달할 정도다. 스타벅스에다가 오히려 입점 제한을 하네요. 예. 이 가운데 실제 매장 출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100건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이미 안정된 상권에만 매장을 낸다고 분석을 한답니다. 완전히 죽어 있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상가 건물에서 동시에 여러 건 입점 제한이 나오는 사례도 있는데 인근에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스타벅스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스타벅스가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극장이잖아요. 극장이 있는 곳, 그리고 뭐 지하철 역세권은 뭐 이제 다 하시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극장이 있는 곳이 유동인구들이 모이고, 그래서 건물에 CGV를 유치하려고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도 아마 CGV나 이런 거 메가박스나 유치하면 아무래도 상권이 확 형성되니까. 네, 스타벅스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뉴스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이제 매일경제 기사인데, 전세 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로 전전, 월세 난민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동산 뉴스를 두 개나 떠왔냐면, 이 스타벅스로 인해서 소비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술적 혁신에 의해서 이제 소비를 창출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가 소비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요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로 전전, 요 기사를 따온 거는 전세로 대부분 사셨는데, 전세는 사실은 전세를 10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전세 자금에 들어가는 이자율보다 월세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이, 노동자들의 이제 소득 증가율이 낮은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지만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 월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혀 몰라서 이 기사를 좀 떠왔습니다. 지금 이 표가 나오는데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올해 1월 달에 45.56%였고요. 지금 5월 달에 59.48%입니다. 어떻게 5개월 만에 전세에서 월세 비중이 거의 60% 이렇게 꽁충 뛰었네요. 전세값 하락에도 월세값은 30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월세 전환 과속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임대차법 시행 2년 앞두고 시장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으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호황 속에 갭 투자에 나섰던 주택들의 이른바 깡통 전세 내관도 터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 이런 또 영향이 있겠네요. 보통 이제 갭 투자가 우리가 매매가가 12억인데 전세가가 한 8억이면 전세 끼고 내 돈 4억만 있으면 되고, 전세는 나중에 돌려줄 때 세입자한테 8억 주셨으니까 이자를 3% 감안을 해서 뭐 얼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이자잖아요, 전세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라는 게 사실 이자도 내지 않고 8억이라는 남의 돈으로 해서 이제 세입자를 통해서 그렇게 갭 투자가 가능한 거였는데, 음, 지금 월세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근데 깡통 전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월세 비중이 59.48%로 네, 13.92%포인트 이제 급증했는데, 서울 주택만 떼어놓고 봐도 1월 달에 48.85%였던 월세 비중이 5월 달에 57.59%로 뭐 전국 비중이나 서울 주택에서 월세 비중이나 거의 뭐 비슷하네요. 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1에서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이 올해 42.9%에서 42.9%인데 2020년이 얼마였는지 나오네요. 2020년도에 29.9%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21년도에 39.9%, 그리고 올해 지금 거의 60% 되면서 이제 정말 전세가 없어지고 다 이제 월세로 바뀌나 봅니다. 이 월세 가격도 최근에 상승세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폭이 0.16%로 2019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되는 움직임이다라고 하고요.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입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뭐 임대차 입법 막 얘기하던 게 이제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했고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임대차법 시행과 동시에 확 늘어난 세금 부담도 전세 품귀 현상에 한몫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금리도 월세 전환을 부채질했다. 금리가 오르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은행에 매달리는 금리보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더 적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면 소득 대비 임차료가 높아져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체로 월세는 전세보다 비싸다. 그렇죠? 네, 월세가 계산해 보니까 월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임대 기간이 단기간이고 세입자의 교체가 잦은 월세의 특성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는 외국의 임차료는 한국보다 비싸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는 평균 10%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가 10%, 반면 미국이 18.2, 영국이 21%. 와, 그러니까 내 가처분 소득에서 임대료로 내는 부분이 20%다 전후네요. 프랑스가 22.2, 일본이 18.9, 멕시코가 14.4% 등 조사에 포함된 39개국 모두 한국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임차료 비중이 높았다. 이게 그 전세를 실제로 이제 월세라 비교해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겠죠. 예,
실제 그 전세로 받아서 그 전세를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적지만 집값이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자본 배당보다는 자본 차이 그런 개념이었겠죠 아마. 주가 상승이 아유 뭐 주가가 300% 올라서면 됐지 내가 뭐 배당 1% 2%안 받으면 뭐 어때 그런 개념으로 그동안에 월세 대비해서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뭐 줬던 이유는 아마 그런 어,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월세로 지금 많이 이렇게 변경되고 이 부분은 또 그러면 집주인들은 왜 지금 월세로 또 전환했을까? 이제 집값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못 올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전세로 주느니 월세로 받아서 그 월세 받아가 세금도 내고 뭐 그러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 커지는 네이버 유료 회원 수 거품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료 회원제 지금 현황으로 표가 나오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게 아마 아마존 플러스랑 거의 이렇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페이 결제의 5%를 적립하고 티빙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쿠팡 로켓 와우는 무료 배송, 당일 배송 등 배송 혜택, 30일 내 무료 반품, OTT 쿠팡 플레이 이용. 쿠팡에서도 OTT도 하나 보네요. 쿠팡 플레이가 저도 보니까 통장에 보니까 로켓 와우 뭐 해가지고 2,900원인가 제가 언제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쓱닷컴, G마켓 스마일 클럽에서는 결제 5% 적립, 새벽 배송, 무료 배송, 뭐 스타벅스 월 2회 사이즈업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치열한 경쟁 속에 네이버 플러스 800만 주장, CS 보고서 400만으로 추산되고 실제 유료 회원은 훨씬 적을 것. 가족 회원 등 집계 방식이 차이. 네이버는 회원 운영 방향 달라. 아니 이게 회원 수 가지고 왜 이렇게 400만 명이나 차이가 나죠? 네이버 유료 회원 수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유료 회원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 수가 최근에 누적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쿠팡은 물론 쓱닷컴 G마켓보다도 유료 회원 수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등록 회원이 이제 약 400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실제 돈을 내고 있는 유료 회원 페잉 유저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하면서 네이버 유료 회원 수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추산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회원수 기준으로 삼는 누적 회원은 회원 가입 후 탈퇴한 경우까지 모두 합산돼서 실상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등록 회원수와 실제 돈을 내는 유료 회원수 간 차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가입자 한 명이 최대 3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 위드 패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월 이용료 4,900원에 최대 4명이 유료 회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 이 경우 4명 모두 회원으로 집계된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타 플랫폼에서는 유료 회원 서비스와 관련해 등록 회원과 유료 회원을 구분짓지 않지만 네이버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유료 회원 혜택을 누리는 소위 등록 회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실적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매출이 236억 원이라고 합니다.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실제 이용료를 내는 회원은 월 평균 160만 5천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네이버 등록 회원수는 400만 명이며 실제 돈을 내고 있는 회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네요. 커지는 네이버 유료 회원수 수 거품 논란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차 구독 경제 가속, 요금 내면 자율주행 추가,
요즘 요 얘기도 좀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신문에서 뭐 BMW 그 차량 이용자들한테 열선, 예, 좌석에 들어가는 이래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열선을 이용하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자율주행 월 5만 1,000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온열 기능에 월 2만 4천 원, 스티어링 휠 온열 기능에는 월 13,000원. 최근 BMW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구독형 옵션 패키지 커넥티드 드라이브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음, 이용자들이 뿔났다 뭐 이런 기사였었는데요. 요 표를 좀 볼게요. 주요 완성차 기업 구독형 상품이 뭐가 있는지. 예, BMW는 그런 게 있고요. GM 볼보는 반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예정이라고 하고요. 벤츠는 스마트폰 연동되고 내비게이션, 후륜 조항 장치 등. 현대기아차는 원격 공조, 충전, 창문 제어, 주차 위치 확인 등. 그리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 뭐 이런 거에 구독 서비스를 하나 봅니다. 판매 구독 연간 영업이익 비교를 보면 자동차 제법 판매는 1,090억 달러,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1,180억 달러. 뭐 이렇게 규모가 큰가요? 전체 차량 30%가 구독 서비스 채택 시를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전 세계 상위 11개 완성차 기업 및 테슬라의 3년치 평균이고요. 야, 1,09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자동차 제조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 이 전체 차량에서 30%가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채택을 하면 거기서 1,180억 달러. 와, 거의 140조라는 이익이 또 추가로 창출되는 거죠. 그게 다 전부 다 이제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내야 되는 돈인데, 애플은 어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이폰을 차량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애플 카플레이는 39만 9천 원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BMW네요. 계속. 구독 옵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기업은 매출을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원하는 옵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윈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차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에 있는 여러 기능을 넷플릭스를 신청하듯 일정한 기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구독 경제가 완성차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구독 서비스를 토대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뒤 GM과 볼보 등 여러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블루링크와 유보를 토대로 이미 약 300만 명의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한 상황이네요. 블루링크와 유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조 장치, 창문 등을 제어하고 음성 인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다. 다만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만한 구독 옵션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구독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려면 차에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반영돼 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그 출시되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한 30만 원 하던 피처폰이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계속 향상되면서 가격이 뭐 150만 원, 그리고 폴더블 폰 뭐 240만 원에도 나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이 정도 효용을 얻으면 괜찮아. 이 접점을 잘 찾아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할 건데, 자동차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구독 경제가 그 테슬라의 아까 FSD 있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장착된 차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 정도의 효용을 충분히 주는 시기라면 자동차 전체적으로 ASP가 크게 증가하고 드디어 이제 자동차가 한마디로 스마트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